국가행정의 제6주차 수업입니다. 지금 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행정의 정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행정의 행정학적 정의를 공부를 했고, 그다음 지난주에 행정법학적 정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남은 부분, 행정과정설 부분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행정의 정의 부분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좀 반복이 됐던 그런 강의한 내용들은 좀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오늘 좀 강의한 분량이 좀 많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부학적 정의, 행정과정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진도를 나간 다음에 중간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진도 나갈 내용들은 우리 교재로 보면은 제14장에 해당이 됩니다. 제14장 우리 교재 514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제14장 제목이 정부 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절에 정부 규제의 의의와 유형, 2절 규제의 효과, 그 다음에 3절 규제의 개혁, 그 다음에 4절 규제의 실제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최고로 치면 51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니까 한 24페이지 분량됩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 정의는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 등장했던 그런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어떤 그 공공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로 그 개념들이 없었죠. 70년대 들어서면서 비로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공공재의 존재, 특히 공공재의 외부성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노력 이외에도 어떤 정치적인 선택 과정, 선거 과정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친다. 아무리 이제 인간이 합리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효과를 볼 수 없게 교란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치적 선거, 다시 말하면 이제 공공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70년대에 와서 등장한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법함수설이나 뭐 국가목적실현설이나 무슨 상권분립 공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런 정의가 되겠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비교적 70년대니까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그런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의 정의,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했죠. 그 행정학적 정의를 우리가 3주 동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행정법학적 정의에서 이제 국가목적 실현설, 상권분립적 공제설, 그 다음에 법함수설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행정과정설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정설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행정 한마디로 과정이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뭐 제도나 어떤 구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과정이란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특히 규제라고 하는 거, 행정법학에서 중요하게 시하는 게 이제 행정작용, 자규적인 행정작용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그런 행정작용, 다시 말하면 행정과정이라는 거죠. 행정의 핵심은 과정에 있다. 그 과정 중에서 특히 규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의 관련시켜서 시장에 대한 이제 개입, 이게 바로 행정의 본질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그렇게 그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특히 공공재가 갖는 여러 가지 성격 가운데 그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효과, 이걸 우리 외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측면, 다시 말하면 외부 경제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때는 외부 불경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부 경제 편익을 많이 누려서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외부 불경제 탓으로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본인의 노력이나 어떤 시장 경제, 시장 경쟁 이런 그 논리가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공공재로 인해서 엉뚱하게 아주 우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본다는 거죠. 이런 외부성, 이 외부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외부성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외부성을 중립화시켜주면, 다시 말하면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이익을 환수를 하고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보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공공재 외부성이 일단 중립화되잖아요. 중립화되면 그나마 시장 질서가 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공공재가 갖는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개입으로서의 규제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행정과정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과정설을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 내내 행정과정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행정과정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은 규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행정은 과정이요, 행정은 작용이요. 어떤 뭐 제도나 뭐 법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작동, 작용, 행정 작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 작용이 바로 행정 과정이라는 거고, 행정법학에서는 이제 과정이라는 말 안 쓰죠. 뭐 행정 작용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이제 행정학적으로 이제 전환시키면 행정 과정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의 핵심이 바로 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규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그런 용어긴 합니다만은, 그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 그다음 2000년대 한 20년 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게 규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규제 행정론, 뭐 정부 규제론 이렇게 해갖고 행정학과에서는 대체로 뭐 한 학기 아니면 뭐 2학기 이렇게 해서 두 과목, 6학점, 3학점, 6학점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이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행정학과 대체로 한 4학년 때쯤 이 행정규제론, 정부규제론 이렇게 해서 한 3학점 정도 공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교재에서도 하나의 챕터, 14장 한 챕터를 할애할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교적 신흥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통적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면 조직이나 인사나 재무 같은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새로운 것이 이제 정책 영역이고, 좀 더 새로운 게 이제 규제 영역이죠. 그 뒤에 물론 전자정부 뭐 이런 것들이 또 행정개혁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새로운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공공재, 공공선택이 70년대 크게 유행했다면, 규제에 대한 것은 이제 90년대쯤 크게 또 유행을 했던 그런 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규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자, 규제라고 해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규제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regulation이고,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또 규제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조절이라고 하네.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주로 조절 이론이라고 해서 레귤라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레귤레이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쓸 때 규제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규제. 그러나 이제 우리 행정학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서 규제라고 그러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물론이고, 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규제죠.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어떤 형태든 하여튼 정부와 국가가 개입하는 거, 민간 시장에 대해서, 기업 부문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가 개입하는 거, 이런 일체가 바로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규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또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이렇게 이제 또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씩 어감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끼어든다는 거죠. 개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인터벤션, 끼어든다는 거죠. 본래는 그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해집고 이제
끼어든다. 이게 이제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어떤 행동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학적으로 말할 때 이런 것들을 행정작용 이렇게 말해요. 작위, 뭘 하는 거 작위, 하지 않는 거 부작위, 뭐 하는 거니까 하여튼 개입이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와 이제 반대말로 쓰이는 것이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 있는 규제를 풀어준다. 자, 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완시킨다는 거죠. 앞에 실이 있잖아요. 실로 빽빽하게 이렇게 잡아맨 것을 좀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완화다. 완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deregulation. 앞에 접두사 반대말을 뜻하는 접두사 D를 붙여서 deregulation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규제다. 규제 완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regulation 그러면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 deregulation 그러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반대말이니까 당연히 기존에 하던 정부와 국가의 개입을 철회시키는 거, 철수하는 거 이런 것을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로 갈수록 규제는 강하겠죠. 반대로 이제 규제 완화는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순수 자본주의로 갈수록 그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가 강하겠죠. 자, 그런 개념이 바로 규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규제의 논리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규제가 불가피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이 된다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 질서를 다시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게 바로 규제잖아요. 그래서 규제의 논리는 바로 시장 실패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체제적인 취약성,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만들어지기도 어렵지만 또 시장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깨지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시장 질서라는 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그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위협 요소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전하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불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뭐랄까 전형적인 고전적인 의미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완전한 시장은 없다는 거죠. 다 어느 정도 시장이 불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불안전한 데다가 그렇게 시장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고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도 하나의 문제긴 하고 문제지고 이것이 나아가서 이제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켜 버리니까 이것을 이제 중립화시키지 않으면 체제가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규제 완화의 논리는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 옛날 그 사회주의권의 붕괴, 동유럽과 구소련의 그다음에 구체제 중국의 실패.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계획 경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 실패 때문에 이제 정부 규제로 갔는데 정부 규제가 또 역사를 한 4, 50년 겪다 보니까 정부 규제 계획 경제가 갖는 또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바로 전형적인 예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유럽의 붕괴, 구소련과 구체제 중국의 수정사회주의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기존의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그런 전형적인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북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뭐 남부유럽,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이게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사회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의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형태,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이랄지 사회보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런 형태를 띈 것으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좋은 점인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다 책임성 있는 그런 사회주의, 이런 장점만 결합하고자 했던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고, 이게 제3의 길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북유럽은 물론이고 서유럽에 나타난 문제점이 그 장기 불황이었잖아요. 침체가 계속 된다는 거죠. 이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 위기론까지 간 거죠. 결국은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양쪽에 좋은 점을 이제 결합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양쪽에 나쁜 점만 이제 모방한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면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들한테 불만이 많죠. 그리고 납세자들, 사회주의는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납세자한테 불만이 많은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만, 반대로 이제 자본주의는 부자들을 한테 이익을 주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한테 비난을 받고, 한쪽은 이제 일틀에도 한쪽은 이제 얻는 것이 정통 사회주의 아니면 정통 자본주의인데, 이 사회민주주의는 말이죠, 양쪽에서 납세자한테도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불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드러낸 문제점이 흔히 말하는 무슨 복지국가 위기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적과 정당화의 상호모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체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거든요. 이런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취약성을 보완하면서 이제 보다 뭐랄까 시장경제 쪽으로 좀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규제 완화의 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국가가 계획 경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주의적으로 계획 경제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정말 많은 모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규제 완화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유형을 여러 가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체로 규제 그러면 되게 소극적 규제를 많이 하죠. 하지 말라는 규제, 하지 말라는 예를 들면 흡연 금지, 고성방가 금지, 하지 말라는 걸 되게 규제로 생각하는데, 사실 하라는 규제도 많습니다. 납세 의무, 세금을 내라,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군대를 가라,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인 규제죠.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극적 규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소극적 규제, 적극적 규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입니다. 경제적 규제는 이제 국가가 독과 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격을 너무 많이 받지 말라, 폭리를 취하지 말라, 아니면 너무 싸게 덤핑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가격 규제. 그 다음에 시장에 진입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진입할 수 있다, 진입 규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하다가 난 나가겠다, 그만하겠다, 퇴출할 때도 아무나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구비될 때만 퇴출을 시키는 그런 퇴출 규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제적 규제입니다. 지금 독과점 규제, 가격 규제, 그 다음에 진입 규제, 퇴출 규제, 이런 것들이 대체로 경제적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적 규제가 강합니다. 경제적 규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수준 높은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독과점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독과점을 서로 자제하고 가격도 너무 폭리를 취하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게 적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적 규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대신에 국가에서는 사회적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교통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CO2 총량 규제 뭐 이런 것들은 엄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뭐 부당 노동행위 이런 거는 엄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선진국이고, 반대로 후진국 가면 이제 반대입니다. 후진국은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규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하여튼 경제적 규제에 치중합니다. 일단 독과점 규제, 가격 규제 이게 치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유럽 같은 나라는 경제적 규제는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사회적 규제는 국가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사회적 규제 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뭐 몰래 다 오폐수 다 배출하고, 그다음 CO2 다 눈속임하고, 그다음에 부당 노동이 뭐 일상적으로 부당 노동이 이루어져도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체불이 발생해도 뭐 국가는 뒷짐맞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 규제는 국가에서 방기하면서도 또 독과점 규제하고 가격 규제는 또 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전형적인 이런 경제적 규제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규제개혁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규제개혁을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죠. 경제적 규제는 가능하면 민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사회적 규제를 엄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규제개혁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유럽이 더 심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럽이 더 심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일단 뭐 기업 결합 규제랄지 이런 거는 유럽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기업 결합, 지난번에 뭐 삼성에서 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결합하는 데 대해서 국민연금에다가 엄청난 손해를 주면서까지 두 회사가 합병을 했잖아요. 이거는 유럽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대기업들 재벌에 대한 그런 규제는 유럽이나 미국이 훨씬 강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미국도 얼마나 강합니까? 예를 들면 뭐 음주에 대한 규제. 술은 오로지 주류 판매점에서만 술을 팔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편의점에서 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유럽은 주류는 오로지 주류 전문점에서만 팔고 편의점이나 백화점에 술이 없어요. 그리고 술을 엄하게 규제합니다. 차에 술을 사면 트렁크에 싣도록 하고, 뒷자리에 실으면 음주 미수행위로 해서 단속 대상이 돼요. 이 정도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뭐 규제가 우리보다 더 강한 측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뭐 규제가 많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측면으로 볼 때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잘못된 규제는 물론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책에서도 16장에서 행정개혁 부분에서 사실 그 부분들을 쓰고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조건과 실패에 대해서, 먼저 시장의 조건이죠. 시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프리리퀴지트가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 여기 없이는 시장이 성립이 안 돼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요 공급자가 다수여야 됩니다. 비독점적이에요. 공급자가 딱 하나인 경우는 우리는 독점이라고 합니다. 모노폴리. 그 다음에 공급자가 두 개, 세 개인 경우를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를 과점이라고 합니다. 올리고폴리. 두 개를 묶어서 독과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은 딱 하나인 경우, 과점은 소수인 경우. 예를 들면 독점의 전형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독점이 거의 해소가 되고 뭐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뭐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 위성방송 이런 건 이제 독점 형태인데, 과점이 많죠. 자동차, 현대기아 몇 개, 그다음에 모바일, 핸드폰, 삼성, LG 몇 개, 그다음에 통신사, SK, KT, 뭐 LG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과점이 많습니다. 독점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하여튼 독점 과점이 되면 이거는 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경쟁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점이래요. 다점, 멀티폴리가 됩니다. 멀티폴리. 그렇게 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형성이 된다. 두 번째, 거래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돼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삼성 모바일, 뭐
뭐 갤럭시나 그 다음에 뭐 애플에서 만드는 뭐 아이폰이나 이게 이제 성능이 비슷해 갖고 이게 경쟁이 돼야지, 너무 품질이 차이가 나버리면 경쟁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독점 형태가 되는 거죠. 대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서브스티튜터블해요. 서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이제 시장이 성립되겠죠. 세 번째는 생산 요소가 공간적 이동 가능성입니다. 이게 돼야지 이제 또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벨트 컨베이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이동 가능해야 돼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이제 하부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교통, 수자원, 전력, 이런 것들, 뭐 철도, 항공, 항만, 뭐 이런 것들, 이게 없이는 생산 요소가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부 구조, 인프라스트럭처,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 간접 자본이 없이는 시장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왜? 이동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번째는 수요 공급자가 서로 간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요자는 차세대 모바일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대략 그 공급 추세를 알아야 돼요. 전기차가 앞으로 가격이 언제 좀 내리겠지. 지금 현재는 전기차의 한 30-40%, 많으면 한 50%의 가격을 차지하는 게 전지값이잖아요. 전지값이 많이 언젠가 내리겠지, 이런 식으로 수요자도 공급을 예측할 수 있고 공급자도 또 수요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수소차, 지금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상용화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수소차 트럭이 이제 스위스로 수출됐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하는 겁니다. 수소 전지를 이용해서 가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자동차에 이런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갈 거냐? 수소차에서 이제 완전히 뭐냐면 무선 전력망,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지하에다가 땅속에다가 이제 전력선을 묻어갖고 그 전력선을 무선으로 이제 근거리 통신하면 전기를 이제 차에서 받아서 바로 배터리 모터를 돌려서 차가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거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나 기존의 전기차나 수소차는 완전히 또 설 자리가 없어져요. 이런 기술이 무선 전력 그 기술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쓰이고 있잖아요. 무슨 핸드폰 충전할 때 쓴다든지. 이미 벌써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니콜라 테슬라가 이미 40m 무선 전력 무선 송전을 성공시켰거든요. 이미 40m 40m까지 안 가다 20m만 돼도 고속도로의 지하에다가 이제 전력선을 2개만 묻어 놓으면 모든 차들이 않고 전기 받아서 움직이니까 이제 전기차도 아니고 그냥 모터만 있으면 그냥 차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자도 공급을 예측할 수 있고 또 공급자도 수요자를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 정보가 돼야 돼요. 근데 대체로 보면 서로가 잘 모릅니다. 불완전 정보예요. 특히 공급자는 수요자의 마음을 아는데 수요자는 공급자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정보가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삼성, 현대는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의 모바일 핸드폰 단말기가 필요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나 어떤 차를 좋아할지를 미리 내다보고 상품을 출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요자들은 삼성, 현대가 어떤 신제품 낼지 모릅니다. 또 비밀리에 또 추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 비대칭성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로 인해서 가격도 이게 영향을 받고 해서 또 미리 선점 샀던 사람들은 선물 투자처럼 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성립 안 된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장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성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시장 실패 요인입니다. 왜 시장이 실패하냐? 자, 이것도 이제 5가지로. 첫째,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가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정보가 불완전해요. 완벽한 정보가 있어야지 시장에서 수요, 공급자, 시장 권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정보가 불완전하고,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비대칭성. 수요자는 공급자를 모르고, 공급자는 수요자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비대칭성이라 항상 소비자는
생산자한테 불리한 입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소비자 편을 들어서 한국 소비자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소비자 편을 들잖아요. 소비자 편을 들어서 뭐 불량품 같은 경우는 교환까지 해주라, 무상 수리를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이제 공공재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공공재라고 하는 게 우리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공원, 전파, 도로, 이런 것들은 다 공공재 아닙니까? 여기 없이는 시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공공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질서를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 외부성으로 인해갖고, 시장 경제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외부 경제에 대해서 그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시장은 완전히 원리가 깨지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공공재가 특히 공공성을 통해서 외부성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왜곡을. 자, 지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공공재가 갖는 비경합성, 독점적인 성격, 비배제성, 무임승차가 많다는, 그 다음에 비분할성, 집합제로 이렇게 판단. 이런 그 공공재가 갖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시장 질서가 왜곡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뭐 공공재 같은 얘기입니다만 외부성이죠. 공공재가 갖는 의도하지 않은 이익, 다시 말하면 외부 경제와 의도하지 않은 손해, 외부 불경제로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립화시키지 않으면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시장의 불공평성, 시장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수요와 진정한 시장 경쟁이 되려면 공평해야 되잖아요.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차별이 없어야 돼요. 현대차, 기아차, 르노차, GM차 이렇게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서 통로를 봉쇄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아예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하하려는데 뭐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그다음에 이미 진입해 있는 기업이 로비를 해갖고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통로 봉쇄. 그다음에 이제 특권을 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뭐 PC에서 사업자고 할 때, 옛날에 이제 한국이동통신만 있었잖아요. 하나만 갖고 독점이니까, 이제 그 당시 PCS라고 그래갖고 이제 KTF 그다음에 신세기통신, 한솔통신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어떤 자금적이나 어떤 일정한 그 조건이 되는 그런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겠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외적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경기의 불안정이죠. 자본주의 경제가 항상 피할 수 없는 것이 경기 순환입니다. 호경기와 불경기를 항상 반복을 해요. 이것을 자본주의가 갖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취약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실업이죠. 실업이라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개입을 해도 피구의 완전 고용 이론,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과도기적 불안정, 어떤 구조개혁에 의해 갖고 과도기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무정부성이죠.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냥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무정부성, 애너키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키 그러면 이제 정부잖아요. 앞에 N을 붙여서 애너키 그러면 이거는 무정부성, 무정부 상태. 흔히 말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승자 독식, 약육 강식, 정거래 법칙, 규모의 경제, 무정부성, 이것들이 비슷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정부 상태, 이런 상태가 된. 그래서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요인 양상들을 한번 보면은 시장 자체의 불안전성,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자연적 독점이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정거래 법칙, 약육 방식, 승자 독식, 뭐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걸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정부성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공재와 그 외부성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없이는 시장 자체가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득 분배. 시장에다 맡겼을 때 소득 분배는 항상 자연적으로 불평등하게 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할 때 이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게 동기부여 요인이 돼서 사람들 하여금 이기심에 호소해서 사람들 하여금 더 이제 경쟁 심리를 인센티브를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장에 맡기려면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분배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시장에 맡겨온 걸 분배라고 그러면,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조세, 무슨 누진세 제도를 시행을 해서 세금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세금 감면 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부의 소득세, 네거티브 인컴 텍스, 뭐 네거티브 웨이지 텍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일단 수입 측면에서 재분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도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를 해가지고 특히 뭐 공공부조,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서비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불평등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배와 재분배는 다른 겁니다. 분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재분배는 인위적인,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는 인위적인 그런 현상이 바로 재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불안적 요소가 상존합니다. 경기 순환이 되다 보니까 실업 문제는 항상 자본주의에서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실업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마찰적 실업도 있고, 뭐 구조적 실업도 있고, 또 뭐 계절적 실업도 있잖아요. 계절적 실업도 있고, 하여튼 실업이라고 항상 피할 수 없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불경기 때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하지만, 호경기, 정말 좋은 호경기라고 하더라도 실업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실업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업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물가고, 항상 인플레입니다. 디플레, 물가가 내리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물가가 내리고 디플레가 되면 이제 불황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경기를 부양하려고 정부에서 어떻게든 뭐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물가가 오르지 물가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물가가 오를 때도 또 이게 편차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빨리 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또 늦게 오르고, 예를 들면 일반 그 소비재 같은 거는 가격이 빨리 오르죠. 원유값이 오르면 석유 휘발유 값이 바로 오릅니다. 그러나 원유값이 내린다고 휘발유 값이 바로 내지 않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죠. 원당 값이 오르면 즉각 설탕 값이 오르지만 원당 가격이 내린다고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물가라고 하는 게 편차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보고 또 손해를 보거든요. 물가고 문제, 그 다음에 경기 순환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문별로 영역별로 균질하지 않게 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호경기 때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기업도 있고, 또 불경기 때 오히려 이익을 보는 기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의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우리가 정부 실패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그 시장 실패를 봤잖아요. 정부 실패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형적인 경우 아까 말했지만 옛날 동유럽으로 보면 됩니다. 구체제 소련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개혁 개방에 나서기 전에 중국으로 보면 됩니다. 그 현재 북한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쿠바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냐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런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보면 한 4가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면 계획경제로 해서 정부가 모든 이제 경제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치면 전 국민의 그런 의사가 정부에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대의제가 완벽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의제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결정할 때 우리는 다수결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소수는 경시됩니다.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소수가 경시된다고 하는 그런 공리주의적 그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성도 이 문제가 있어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골고루 지역별로도 어느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꼭 골고루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직능별로도 이제 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이해관계가 골고루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는 대표성의 한계다. 이렇게. 대표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공평하게 이제 정책에 전달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정부가 실패한다. 두 번째는 압력 정치라고 하죠. 오늘 미국 정치를 보면 로비라고 하는 게 이제 합법화 돼가지고 다 이제 정치 자금을 모아서 돈을 쓰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 국면에 보면 결국은 누가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 바이든이 이기냐? 결국은 어느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경합주에서 우리가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경합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나 예를 들면 뉴욕주나 이런 데는 거의가 민주당입니다. 그 텍사스주나 뭐 테네시주나 이런 데는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아예 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대선을 결정되는 것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가 이게 이제 어떨 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는 것이죠. 오바마를 선택했다가 이제 트럼프를 선택한 겁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플로리다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의 그 표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결국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어떻게든 많이 모아서 합법적으로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게 뭐라고 할까? 뭐 어떤 경제적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뭐 시장 경쟁의 해석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돈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죠. 무정부 상태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정치가 이제 정부 실패를 가져오는 거고, 결국 그게 다원주의 형태죠. 미국형 다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런 계획 경제, 정부는 결국 관료제가 작동을 하는 건데, 이 관료제가 갖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료제의 비대표성입니다. 관료들이 지역별로도 전국을 대표해서 이제 관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학력별로도 뭐 고학력, 저학력, 남성, 여성, 미국 같으면 뭐 백인과 유색인종,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이 사람들이 관료의 공무원으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든지 실제 공무원제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제도로 이제 공무원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시험 성적으로 우수한 사람 성적을 뽑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별로도 하여튼 어느 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남자 여자로 치면 남자 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의 이익을 반영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료제의 비대표성, 그 다음에 관료제의 그 재량입니다. 관료들이 엄청난 그 재량권을 가져요. 어디 자기들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예를 들면 뭐 폐차장을 내준다. 그럴 때 막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그 폐차장 사업권을 줄 거냐? 이거는 이제 그 공무원이 사실은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정말 엄청난 그 권한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의과대학 뭐 늘린다 그럴 때, 어느 대학한테 의과대학 허가를 해주고 어느 대학 안 해줄 거냐? 이게 결국 그 말단 공무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권이, 우리 재량권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디스크레션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런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최근에 봐서 여러분 알지만 판사도 사실 공무원이죠. 사법부 공무원이고 검사도 검찰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알다시피 광복절 집회나
그다음에 개천절 또 얼마 뒤에 그 한글날 집회 때 한글날 때 이제 집회를 하겠다,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판사들이 뭐 차량 집회만 허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 판사들이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누구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소 독점주의 하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느라 안 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제 방법인데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국회의원들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선거 때 표를 안 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판사, 검사는 일반 국민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만은 사고체계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통제 방법이 엄청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작동이 되면, 시장 경제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면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특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준정부 기관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많은 그 국가의 기능들을 민간에 이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무슨 뭐 공단, 옛날에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보건사회부가 직접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건사회부가 직접 했었죠. 그러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것들은 공단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는 준정부 기관이다. 준정부 기관이 점점 이제 많아짐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정치적인 권한을 발휘하다 보니까 어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 경쟁 원리와 이제 어긋나게 그런 일이 많이 해요. 방만하죠. 일단은 공기업 같은 경우도 뭐 한전이나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토지주택공사나 뭐 이런 데서 그 하는 걸 보면 운영 상태가 굉장히 방만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실패 요인은 크게 한 4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비효율성 얘기인데요. 정부와 민간 부문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정부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역사죠. 옛날에 뭐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청량리역이나 이거를 옛날에 철도청이 정부에서 직행할 때는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민영화 했잖아요. 역사를 민영화 시켰습니다. 서울역은 한화그룹한테 줬고 그 다음에 영등포역과 청량리역은 롯데한테 줬습니다. 근데 거기다 백화점도 짓고 해서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일단 쾌적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같은 역사 사업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직행하는 역사보다는 민자 역사가 훨씬 낫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부는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고 정부만이 갖는 어떤 민주성이나 이런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쪽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 시장 부문에 비해서는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물론 민주성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그래서 정부는 민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일단은 자원 배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지금 뭐 KTX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점이니까 STX 사이트 이렇게 해서 독점이니까 아직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같은 사업도 기업에 비해서 정부는 훨씬 더 비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효율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사업 민영화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정부에서 이제 전력을 직영하다가 민영화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기업들은 그 효율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간 부문에다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정전, 대규모 정전, 일단은 막 전력 요금이 오르고, 그 다음에 막 정전 사태, 거기다 투자를 안 하니까, 오로지 효율, 이유만 따지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원 배분이 있어서 역시 정부가 비효율적이다. 두 번째,
공급자, 정부가 또 공급을 합니다.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우리가 말하는 4대 공공서비스,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이런 4대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도로, 항만, 철도, 전력, 수자원 이런 것도 정부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이런 걸 공급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걸 공급할 때도 뭐냐면 민간 기업 같으면 원가 계산을 해서 어떻게든 원가 절감, 어떻게든 자동화 통해서 어떻게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민주적으로 소외 지역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의 어떤 반응, 정치적인 어떤 지지, 투표에서 지지율 높이기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구조랑,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그냥 인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SOC다. 그래서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다, 그죠? SOC. 사회 간접 자본이다.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보더라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직행하는 그런 고속도로하고 민자고속도로를 보면 민자고속도로가 이제 통행료가 좀 비싸긴 해도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지하철 봐도 2호선이나 4호선 같은 경우는 냉난방을 너무 너무 막 강하게 하고 여름에 너무 춥고 겨울에 덥고 막 이런 문제 생기는데 9호선을 보면 전기를 아끼잖아요.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덥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거 볼 때는 확실히 이제 민간 부문이 효율적이고 공급자인 정부는 비효율적인 건 맞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렇게 공급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에서 한 것을 정부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매를 이제 조달 사업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대규모로 해서 민간에 어떤 재화를 사들이는 거, 그거를 조달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조달청이라는 데가 있어갖고 뭐 건설 사업 같은 것도 조달하지만 정부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물자들, 예를 들면 노트북이 내년에 뭐 몇 대 필요하다, 전기차가 몇 대 필요하다 이러면 그거를 이제 전국에서 공공기관의 그 수요를 파악을 한 다음에 집중 구매를 하죠. 한꺼번에 가서 노트북을 뭐 만 대를 사가지고 이제 각 기관에 이제 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노트북을 살 때는 최신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좀 싸고 좀 싼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질이 떨어지는 걸 삽니다. 이게 하는 게 지금 나라 시장 뭐라고 해야, 지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가면은 노트북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싸게 사긴 하는데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정부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도 좀 최신 제품을, 값이 좀 비싸더라도 최신 제품을 구매를 해줘야 기업에서도 또 최신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유행해서 한참 낙후된 싼 것만 찾으니까 기업들도 이게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공재 세 가지 성격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그런 부분이죠. 공공재는 세 가지 성격이 있다. 첫째, 비경합성, 둘째, 비배제성, 셋째, 비분할성입니다. 비경합성이라는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non-rivalry, 독점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는 대체로 독점입니다. 지하철역, 지하철 이런 게 이제 화장장 이런 것들은 독점적이거든요. 대체로 독점적이다. 두 번째,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특정한 사람들을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지방세를 안 낸다고 해서 치안 서비스, 그 다음에 소방, 외교 서비스로부터 배제할 수 없어요. 세금 안 낸다고 여권 안 준다. 세금 안 낸다고 불나도 화재 진압 안 해준다. 세금 안 낸다고 그 사람한테 경찰이 서비스 안 해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거죠.
비배제성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해요. 요걸 악용해가지고 지방세도 안 내고 세금을 체납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여권 발급받아갖고 외국으로 드나드니까 이 무임승차. 요 문제가 지금 이제 생겨난 거고. 세 번째는 비분할성입니다. 정부에서 사는 것은 되게 한꺼번에 사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국방, 치안, 소방, 외교를 한꺼번에 내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4분의 1만 내고 국방, 치안, 소방, 외교 가운데 나는 소방만 서비스 받고 나머지 안 받을래. 일속 살려면 4개 다 사야 되고 이렇게 된 거죠. 한꺼번에 사야 됩니다. 쪼개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민간 같으면 뭐 카메라 살 때 나는 몸통만 살래, 나 렌즈만 살래, 뭐 이렇게 나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부로부터 이런 공공재를 구매할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니까 집합제라고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첫째, 비경합성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독점이 형성이 됩니다. 전력. 이거는 성격상 비경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이 생기고, 독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방만해지고, 뭐 가격 횡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번째로 비배제성, 아까 말한 것처럼 비배제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무임승차하게 되는 거죠. 무임승차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또 요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 무임승차분까지 또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 예를 들면 KTX에 만약에 승차권 검사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공짜로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임승차라고 넘쳐나니까 거기에 돈 내고 타는 사람들이 자기 요금뿐 아니라 지금 요금 안 낸 사람 그 요금까지 다 부담, 이런 과잉 부담이 발생해요. 오버버든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불공평해요. 시장이 이렇게 불공평하면 시장 경쟁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울어지는 운동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하죠. 그다음 하나가 비분할성으로 인한 과잉 구매.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이제 하나씩 살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 유레일 그래서 유로 철도를 자유 이용권 팔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치 그럼 뭐 100만 원 내면 한 달 동안은 그냥 얼마든지 마음대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 이용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 뭐 자유 이용권 있잖아요. 10만 주고 사면 다 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데 이게 불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과잉 구매, 오버 퍼체이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독점을 해소하면 돼요. 공공 독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민영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력을 민영화시켜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력 사업이 일단은 발전, 배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발전, 배전 부분 나눠서 발전사들을 이제 회사를 분사를 시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동남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이런 식으로 화력발전소를 쪼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앞으로 이제 민영화시키고 서로 경쟁을 시킨다는 건 취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게 얻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민자유치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이제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고속도로를 같이 하는 거죠. 대구에서 부산을 가더라도 기존의 고속도로를 가면 좀 돌아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샛길로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첩경으로 해서 이제 민자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민자유치를 통해서 독점을 해소하는 거죠. 기존의 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한번 경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임승차 문제하고 과잉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이제 유료 도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국도나 지방도는 무료로 하지만 일반 세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톨비로 수익자가 내는 톨비로 운영이 되도록 수익자 부담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잉 구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씩 최적화시키는, 요것을 우리는 부분 최적화다 이런 말을 쓰죠. sub optimization. 쪼개가지고 이제 구간별로 쪼개서 이제 표를 사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잠재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데 거기다 잠재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과잉 구매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공재의 외부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부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 externality, 이걸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말은 내부성이겠죠. 그러나 내부성이라는 말 안 씁니다. 외부성이라는 말만 쓰는 거죠. externality,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non-price effect다, 비가격 효과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또 파급 효과다, 파도가 미치는 효과다, 파급 효과, 스필오버 이펙트다, 이렇게 말해요. 스필오버, 이게 파급이란 게 한문으로 보면 파도가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필오버 이펙트, 인접 효과, 네이버 이펙트, 옆에 와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인접 효과, 또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쓸 때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지수를 왜곡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 경제는 external economy에서 PMP입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 앞들로 와주세요 하는 그런 편의시설, 이것을 우리는 외부 경제라고 그러고, 외부 불경제는 혐오시설, external diseconomy, 앞에 dis를 붙여서 diseconomy라고 해서 님비 현상, never in my backyard, 빗들에도 절대 안 된다는 혐오 현상, 혐오 시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외부성이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립화 시키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경제를 환수를 해서 외부 불경제에 대한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최소한 중립화는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당사자가 굉장히 규모가 클 경우에 힘들어요. 외부 경제를 추계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손해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손해가 몇 년 가는지, 그 다음에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것이 중립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산 재개발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개발 이익을 몇 조를 누리고, 거기 살던 원주인들이나 세입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뭐 5조 원의 이익을 봤다고 그러는데, 밀려난 사람들은 5조 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어마어마한 이제 불이익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경제, 자본주의입니다. 시장경제로 하는 말은 특징을 보면 일단은 개인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다르게 개인주의. 그 다음에 경제인의 가정을 토대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소성의 가정,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는 항상 희소하다라고 하는 가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살아야 된다.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어야 된다. 그게 바로 경제인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제 가정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편하죠. 이게 말하는 거에서 편의성.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속박, 구속 이런 게 없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계획 경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계획, 어떤 구속, 속박에 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차등, 기여 정도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쁜 점도 있는 것이죠. 나쁜 점도.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서
선거제도를 이제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는, 북유럽은 물론이고 서유럽, 남부유럽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미국, 일본 세 나라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3의 길이라고 그래서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주의를 결합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를 택했는데, 이 사회민주주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좋은 점만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두 제도가 갖는 나쁜 점만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위기론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완벽하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행정과정설 공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